서울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늦은 오후였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건설 본사 24층 기획팀 회의실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훨씬 더 차갑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서연수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응시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연인이자 직속 상사였으며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던 강민재 팀장이었다. 그는 지금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으로 서연수가 지난 3년간 피땀 흘려 완성한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민재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연수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이 임원 승진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연수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였다. 민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실상은 비열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는 연수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지휘 아래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팀장의 성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서연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직서를 민재 앞으로 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인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경멸로 차갑게 식어버린 낯선 타인의 눈빛이었다. 민재는 사직서를 보며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연수가 갈 곳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업계에서 태성건설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민재는 이미 연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연수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재와 함께했던 야근과 주말 데이트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로비 문을 나서자마자 거센 빗줄기가 그녀를 덮쳤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연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재능을 이용당하는 줄도 몰랐던 지난날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차라리 이 비가 모든 기억을 씻어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참을 정처 없이 걷던 연수는 허름한 포장마차촌에 다다랐다. 화려한 빌딩 숲과는 대조적인 풍경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다. 빗방울이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어묵 국물 냄새와 꼼장어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흔적을 남겼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독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첫 잔을 단숨에 들이키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한 고통이 느껴졌다. 빈속에 들어간 술 기운이 빠르게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다. 연수는 멍하니 천막 틈새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았다. 그때 포장마차 입구에 비닐이 걷히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화를 신고 머리에는 공사장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남자였다.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어 좁은 포장마차가 꽉 차는 느낌이었다. 그는 연수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남자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소주와 국밥을 주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묘한 울림이 있었다. 연수는 호기심에 곁눈질로 그를 훔쳐보았다. 작업복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그의 손은 투박하면서도 묘하게 기품이 있어 보였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물컵을 쥐는 모습이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묵묵히 국밥을 먹으며 가끔씩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다. 연수는 계속해서 술잔을 비웠다. 취기가 오를수록 억눌러 왔던 감정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그녀는 혼잣말로 민재를 저주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옆자리의 남자가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때 양복을 입은 중년의 취객 2명이 포장마차로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수를 힐끔거리며 기분 나쁜 농담을 주고받았다. 연수는 불쾌함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졌다. 취객 중 한 명이 비틀거리며 연수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합석을 요구하는 그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연수가 거절하자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위협적인 상황에 연수가 움찔하며 몸을 피하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그림자가 취객을 덮쳤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취객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의 취객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남자는 취객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소란을 피우지 말고 꺼지라는 낮은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취객의 일행이 나서려 했지만 남자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포장마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남은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연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투박한 작업복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야성미가 느껴졌다. 연수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문득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문드러진 엘리트보다는 차라리 저 남자처럼 거칠지만 진실된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배신감과 취기가 뒤섞여 이성은 마비되었고 충동적인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남자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남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연수를 올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이목구비는 생각보다 훨씬 뚜렷하고 강렬했다.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낯선 남자에게 결혼을 제안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서 없이 늘어놓으며 자신을 배신한 전 남자친구에게 보란듯이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그저 자신의 남편이 되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이었다. 남자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한 기색이 떠올랐다. 남자는 연수의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는 낮게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그 말이 진심이냐고, 술김에 하는 헛소리가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연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닌 묘한 동질감과 연민이 섞인 듯 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올려놓았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는 연수에게 내일 아침 구청 앞에서 보자고 말했다. 만약 그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장단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다. 연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넓은 등은 왠지 모르게 든든해 보였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연수는 그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다. 그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값비싼 선물로 살 수 없는 묵직한 진심 같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을 때
연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다. 미친 짓이었다고 자책하며 이불을 걷어찼지만 어제 포장마차에서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는 씻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구청을 향하고 있었다. 혹시나 그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구청 앞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연수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왔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작업복 차림으로 구청 입구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먼지 묻은 작업모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다. 연수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어 무심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는 사실에 연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혼인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구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연수는 이제야 현실을 자각하고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당장 살 집도 문제였고 직장도 구해야 했다. 지우는 그런 연수의 고민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옥탑방이 비좁긴 하지만 당분간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연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훈이 안내한 곳은 서울의 달동네 꼭대기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지훈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성큼성큼 앞서 나갔다.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마당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옥탑방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벽지 냄새가 섞여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방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연수는 막노동을 한다는 사람의 방에 책이 많은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지우는 연수에게 짐을 풀라고 말하고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연수는 방을 둘러보며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았다. 건축학, 개론, 철학, 서적, 경제 잡지 등 예상치 못한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책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다. 책장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메모와 도면들이 끼워져 있었다.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한 메모를 보며 연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씻고 나온 지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작업복을 벗고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지훈은 훨씬 더 젊고 날카로워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다. 그는 연수가 들고 있는 책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연수는 그에게 직업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나이뿐인 낯선 부부의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연수를 데리고 근처 시장으로 나갔다. 저녁 창거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시장 상인들은 지훈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듬직한 청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지훈이 이 동네에서 꽤 신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흥정을 하고 좋은 식재료를 골랐다. 연수는 그의 뒤를 따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거친 막노동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배려와 여유가 배어 있었다. 콩나물 값을 깎는 모습조차 왠지 모르게 품위가 있어 보였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보자마자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 했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눈빛에 황급히 동작을 멈췄다. 연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아는 동생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연수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훈은 뚝딱뚝딱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칼질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잠시 후 완성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는 소박하지만 먹음직스러웠다. 식사를 하며 연수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물었다. 왜 자신의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였냐고.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연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도 한때 그런 눈빛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며 연수의 절박함이 남일 같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때로는 홧김에 저지른 일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고. 그의 말은 연수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위로가 아닌 공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옥탑방 평상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 속에서 살았던 연수였지만 지금은 어둠이 내려앉은 달동네 옥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편안했다. 옆에는 묵묵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강인해 보였다. 연수는 문득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 시각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강민재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연수가 떠난 자리를 차지하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포장해 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홧김에 선택한 그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서막이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오자 서연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아침 햇살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찔러왔다. 포장마차에서의 통곡과 낯선 남자와의 혼인신고, 그리고 이 옥탑방까지의 여정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경피 이불을 걷어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정돈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작업복이 이곳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지금은 숙취를 호소할 때가 아니었다. 부엌 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좁은 주방 앞에 서 있는 한지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제의 작업복이 아닌 간편한 티셔츠 차림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등 근육이 얇은 옷감 위로 드러났다. 그는 도마 위에서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다. 투박한 손놀림일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의 동작은 리듬감이 있었고 매우 섬세했다. 마치 오랫동안 요리를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연수는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지훈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에는 간 내린 커피가 담긴 머그잔 2개가 들려 있었다.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아닌 원두를 직접 갈아내린 드립 커피 향이 방 안을 메웠다. 그는 자연스럽게 연수에게 잔을 건네며 잘 잤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연수는 엉겁결에 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떨리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연수는 식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제 일은 술김에 벌어진 실수였으며
법적인 절차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끝부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놀라거나 화를 내는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연수를 응시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연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연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의 주인집 아주머니였다. 연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독촉이었다. 민재와의 결혼 준비를 위해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던 돈이 고스란히 날아간 탓에 그녀는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드 회사에서 날아온 결제 대금 연체 문자까지 도착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었다. 전화를 끊은 연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사정을 눈치챈 듯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과 갓 지은 밥,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다. 그는 숟가락을 쥐어주며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고 말했다. 빈속으로 세상과 싸울 수는 없지 않냐는 투박한 위로였다. 연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굳어있던 위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연수는 지훈의 식사 예절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젓가락을 사용했으며 반찬을 집는 동작 하나하나가 매우 우아했다. 거친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품격이 느껴졌다. 생선을 발라 연수의 밥 위에 올려주는 배려 또한 자연스러웠다. 연수는 그를 힐끔거리며 관찰했다. 낡은 옥탑방과 고급스러운 식사 매너의 부조화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출근 준비를 했다.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화를 신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연수에게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도 좋다고 말했다. 방세나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편하게 있으라는 것이었다. 조건 없는 호의에 연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현관을 나서며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연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 남은 연수는 방 안을 서성였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펼쳐진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무심코 들여다본 노트에는 복잡한 건축 구조물이 스케치되어 있었다. 단순한 낙서라고 보기에는 투시도와 단면도가 너무나 정교했다. 게다가 여백에 적힌 메모들은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된 전문 건축 용어들이었다. 연수는 건축학을 전공한 자신조차 쉽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도의 설계 개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노트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혹시 그가 건축 관련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막노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다. 하지만 메모의 필체는 망설임이 없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실패자의 것이라기보다는 거장의 끄적임에 가까웠다. 연수는 노트 밑에 깔려있던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이 어제 민재에게 빼앗긴 프로젝트의 초기 구상도 복사본이었다. 지훈이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종이 위에는 빨간 펜으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표시되어 있었다. 연수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몇 달을 고민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누군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다. 빨간 펜으로 수정된 라인은
그야말로 완벽한 해답이었다. 그녀는 이수정을 가한 사람이 지훈일 리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깊은 눈빛이 떠올랐다. 막노동꾼 남편이 천재적인 건축적 식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오후가 되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옥탑방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연수는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태성건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녀를 받아줄 회사는 많지 않았다. 민재가 이미 손을 써놓은 탓에 몇 군데 연락한 곳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업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암담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지훈이 수정해 놓은 라인을 따라 선을 그어보았다. 구조적으로 완벽했다. 저녁 무렵 지훈이 돌아왔다.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작업복은 비에 젖어 축축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연수의 안색을 살폈다.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있었을 그녀가 걱정된 모양이었다. 그는 봉지에서 붕어빵과 따뜻한 우유를 꺼내 내밀었다. 오다가 보여서 샀다는 무뚝뚝한 말과 함께였다. 연수는 붕어빵을 받아들며 묘한 감동을 느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투박한 봉지에 담긴 온기가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펴고 마주 앉았다. 연수는 낮에 본 노트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 위의 스케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그림들이 뭐냐고, 혹시 건축을 배운 적이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본 것들을 흉내낸 것뿐이라고 했다. 도면을 볼 줄 알아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서 틈틈이 공부했을 뿐이라는 변명이었다. 연수는 그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수정 덕분에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지훈은 묵묵히 붕어빵을 먹으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조언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연수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한 옆집 남자가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낡은 방음시설 탓에 욕설이 적나라하게 들려왔다. 연수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험악한 상황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연수에게 방 안에 있으라고 짧게 말한 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연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덩치 큰 취객이 지훈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취객의 앞을 막아섰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자 취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훈이 뿜어내는 살기에 눌린 취객은 뒷걸음질치며 황급히 도망쳤다. 폭력은 없었지만 압도적인 기세만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돌아온 지훈은 겁먹은 연수를 안심시켰다. 이제 조용해졌으니 걱정 말고 자라고 말했다. 그는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침대가 하나뿐인 좁은 방에서 그는 당연하다는 듯 바닥 잠자리를 자처했다. 연수는 미안한 마음에 자신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여자를 차가운 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연수는 침대 위에 누웠다.
낯선 남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긴장감보다는 든든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불을 끄고 어둠이 내려앉자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연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인생이 뒤집혔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배신한 민재와 달리 이 남자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막노동꾼일지라도 그의 곁은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의 등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오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훈은 연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성건설 강민재 팀장의 비리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였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그는 화면을 끄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진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성건설 본사로 향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인수인계 절차와 계약 위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인사팀의 통보 때문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팀의 에이스로 추앙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내 정치 싸움에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버려진 폐잔병 취급을 받고 있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연수는 애써 무시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기획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리며 모니터만 응시하거나 바쁜 척 서류를 뒤적거렸다. 연수의 자리는 이미 정리되어 구석진 임시 책상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녀가 앉던 창가 자리에는 강민재의 새로운 약혼녀이자 그룹 계열사 상무의 딸인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유라는 연수를 보자마자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승자의 여유가 넘치는 그 표정은 연수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강민재가 회의실에서 나오다 연수를 발견하고는 거만한 태도로 다가왔다. 그는 연수에게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라며 당분간 잡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였던 그녀에게 복사나 커피 심부름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연수가 반발하려 하자 민재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을 들먹이며 협박했다. 지금 당장 그만두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에 연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오전 내내 연수는 탕비실과 복사기를 오가며 치욕적인 시간을 보냈다. 유라는 틈만 나면 연수를 호출해 까다로운 요구를 해대며 괴롭혔다. 커피 온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서류 정리가 엉망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시기였다. 직원들은 민재와 유라의 눈치를 보며 연수를 도와주기는커녕 비웃음을 흘리거나 외면했다. 한때 함께 밤을 새우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비겁한 태도가 민재의 괴롭힘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텅 비었고 연수는 혼자 자리에 남아 식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다. 목이 메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유라가 동료들을 이끌고 들어오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연수가 홧김에 공사장 인부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다. 유라는 격떨어지게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사냐며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직원들은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고 연수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고 민재는 연수에게 창고 정리를 시켰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연수는 땀범벅이 되었다. 옷은 더러워지고 손톱은 부러졌지만 그녀는 악착같이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창고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연수는 문득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좁은 옥탑방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그의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모습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비가 다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연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로비로 내려왔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갈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회전문을 나서려는데 낯익은 낡은 트럭 한 대가 회사 정문 앞에 멈춰 섰다. 흙투성이 트럭은 번쩍이는 고급 세단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작업복 차림에 한지훈이 내렸다. 그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연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지훈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 안전화는 대기업 본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하지만 지훈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연수만을 바라보며 다가왔다. 연수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우산을 씌워주며 괜찮냐고 묻는 순간 하루 종일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지훈의 큰 손이 연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때 뒤따라 나온 민재와 유라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민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말투로 빈정거렸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이나 나르는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트럭을 끌고 오냐는 것이었다. 유라 역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냄새가 난다고 비아냥거렸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몰려들었다. 연수는 지훈이 상처받을까봐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모욕적인 언세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고요하지만 위협적이었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다. 단순히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살기 어린 위압감이었다. 지훈은 나직한 목소리로 민재에게 경고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민재는 허세를 부리며 경비원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연수의 어깨를 감싸 안고 트럭으로 향했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트럭 조수석에 앉은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지훈에게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하고 창피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한참을 달리던 지훈이 불쑥 입을 열었다. 저런 놈들 때문에 울지 말라고 당신은 저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연수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지훈은 연수가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를 사왔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매운 게 최고라며 툭 던지는 그의 배려에 연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낮에 겪었던 수모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연수는 지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계약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다. 지훈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연수는 피곤함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지훈은 연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든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냉철하게 변해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김 실장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태성건설이 추진 중인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강민재 팀장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토지 매입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옥탑방의 막노동꾼이 아니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다운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그는 강민재가 자랑하는 그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김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태성건설의 자금줄을 옥죄고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강민재의 뒷배가 되어주는 유라의 아버지, 즉 계열사 상무의 비리 내역도 확보하라고 했다. 공격은 빠르고 정확해야 하며 상대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를 마친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승리에 도취해 있을 강민재를 생각하며 그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다음날 출근길 지훈은 연수에게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넸다. 회사에서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라고 했다. 연수가 의아해하며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대답했다. 연수는 반신반의하며 USB를 핸드백 깊숙이 넣어넣었다. 지훈은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연수는 한사코 거절했다. 어제 같은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알겠다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수가 떠난 뒤 지훈은 곧바로 자신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허름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비밀 사무실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엘리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들어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지훈은 익숙하게 중앙의 상석에 앉아 대형 스크린을 띄웠다. 화면에는 태성건설의 주가 그래프와 강민재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강민재가 이번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뒷돈을 챙긴 증거들이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연수가 당한 모욕과 상처를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했다. 지훈은 김 실장에게 이번 국제 건축 설계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강민재가 연수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참가하려는 바로 그 대회였다. 김 실장은 심사위원 명단과 참가 업체 리스트를 보고했다. 지훈은 명단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이름을 발견했다.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었다. 지훈은 과거 유학 시절 그와 맺었던 인연을 떠올렸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손에 들어온 셈이었다. 한편 회사에 도착한 연수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했다. 민재는 연수에게 공모전 제출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물론 발표자는 민재였고 연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었다. 뻔뻔한 요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장은 거부할 힘이 없었다. 연수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그때 지훈이 준 USB가 생각났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몰래 USB를 꽂았다. 폴더 안에는 놀랍게도 민재가 훔쳐간 설계안보다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수정 도면들이 들어있었다. 도면을 확인한 연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걸작이었다. 도면 구석에는 지훈의 독특한 필체로 구조적인 해석과 시공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연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도면대로라면 공모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민재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이 놀라운 설계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점심시간 옥상 정원에서 연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자마자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USB에 대해 물었다. 지훈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실력을 믿지만 놈들이 비겁하게 나올 때는 우리도 준비된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설계안을 민재에게 주되 아주 미세한 함정을 숨겨놓으라고 조언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심어두라는 것이었다. 연수는 지훈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민재가 그 설계안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는 순간 그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연수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의가 섰다. 그녀는 지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연수의 입가에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지훈의 조언대로 설계안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옥탑방 책상에 앉아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태성건설의 최대 주주들을 비밀리에 접촉할 명단을 작성했다. 이제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민재 한 사람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태성건설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H라는 이니셜을 크게 적었다. 그것은 그가 이끄는 글로벌 투자그룹 에샤늘 하늘의의 약자였다. 지훈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다. 비온 뒤의 공기는 상쾌했다. 그는 멀리 보이는 태성건설 사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다려라. 곧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테니.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서연수를 위한 복수이자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서울의 밤을 감싸고 있었다. 국제 친환경 랜드마크 설계 공모전 공고가 뜨자 태성건설 기획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거대 사업이었다. 강민재 팀장은 회의실에서 열변을 토하며 반드시 우리가 수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된다면 그는 최연소 임원 승진을 확정짓고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실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연수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다. 그는 책상 위에 두툼한 공모전 요강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민재는 뻔뻔한 얼굴로 연수에게 이번 설계안의 메인 작업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물론 공식적인 책임자는 강민재였고 연수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그를 보좌해야 했다. 연수가 부당한 짓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민재는 다시금 계약서와 위약금 문제를 들먹였다. 넌 어차피 내 손바닥 아니라며 비열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 연수는 치를 떨었다. 퇴근 후 무거운 마음으로 옥탑방에 돌아온 연수는 지훈에게 하소연했다. 민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토로했다. 지훈은 묵묵히 연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의외의 제안을 했다. 그 일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대신 그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설계안 속에 숨겨놓자는 것이었다. 지훈의 눈빛은
장난기가 서려 있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연수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지훈이 제안한 방법은 건물의 신비성을 극대화하되 구조적인 치명타를 숨기는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유선형 디자인이지만 특정 풍속에서 발생하는 공명 현상을 간과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인 검토 과정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정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드러나는 고도의 함정이었다. 연수는 건축가로서의 양심에 잠시 갈등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착취하려는 악당들을 응징하기 위해 지훈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옥탑방은 비밀 설계 사무소로 변했다. 연수는 낮에는 회사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지훈과 머리를 맞대고 도면을 작성했다. 지훈은 옆에서 야식을 챙겨주거나 연수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 헌신적으로 내조했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연수는 지훈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심코 던지는 조언들이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 역학 계산을 암산으로 해내거나 복잡한 시공 디테일을 지적하는 모습은 결코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연수는 독일어로 된 최신 건축 공학 서적을 참고하며 끙끙거리고 있었다. 해석이 난해한 문장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빨래를 개던 지훈이 슥 다가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문장을 해석해 주었다.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문단을 막힘없이 술술 읽어 내려가는 그의 모습에 연수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지훈은 연수의 놀란 시선을 느끼고는 아차 싶은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정적이 흘렀다.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독일어를 할 줄 아냐고. 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다. 예전에 현장에서 일할 때 독일 기술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둘러댔다. 그냥 눈치로 때려 맞춘 거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연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단순한 회화도 아니고 고도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한 문장을 눈치로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지훈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훈은 연수의 시선을 피하며 옥상으로 나갔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정체를 너무 일찍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신의 과거 기록을 철저히 숨기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연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민재를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되찾을 때까지는 묵묵히 그림자로 남아야 했다. 그것이 그가 연수를 사랑하고 지키는 방식이었다. 며칠 뒤 드디어 설계안이 완성되었다.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 심사위원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화려했지만 그 내부에는 지훈과 연수가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다. 연수는 완성된 도면을 USB에 담아 민재에게 건넸다. 민재는 도면을 확인하자마자 환호를 질렀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수의 어깨를 툭 치며 수고했다고 건성으로 말했다. 민재는 곧바로 임원회의에 들어가 설계안을 발표했다. 임원들은 찬사를 쏟아냈다. 특히 태성건설 회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민재를 크게 치하했다. 민재는 으스대며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다. 연수가 밤새워 만든 결과물은 온전히 강민재의 천재성으로 포장되었다. 회의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연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의 굴욕은 곧 다가올 통쾌한 복수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공모전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인 세계적인 건축가 알베르토에게 은밀한 이메일을 보냈다.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 이번 출품작들에 대한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바람길에 의한 공명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팁을 흘렸다. 알베르토는 지훈의 대학 선배이자 멘토였기에 그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릴 것이었다. 공모전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자 민재와 유라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들은 벌써부터 우승 파티를 계획하며 들떠 있었다. 유라는 연수에게 다가와 파티 준비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자신의 약혼자가 주인공이 될 자리라며 깐죽거리는 유라의 태도는 아나무인이었다. 연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퇴근길에 연수는 지훈과 함께 포장마차를 찾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지훈은 연수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고생했다고 위로했다. 연수는 술잔을 비우며 지훈에게 물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악을 처단하는 것은 정의이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연수는 그를 믿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연수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연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지훈은 연수에게 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연수는 피식 웃으며 돈은 있냐고 되물었다. 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이 꽤 된다는 농담을 덧붙였다. 공모전 1차 심사 결과 발표 날이 되었다. 예상대로 태성건설의 설계안은 압도적인 점수차로 통과했다. 민재는 사내 게시판에 자신의 성과를 대서특필하며 영웅 행세를 했다. 직원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아부하기 바빴다. 연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의 고통은 더 큰 법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차분하게 때를 기다렸다. 최종 심사는 공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장소는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다. 국내외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다. 민재는 연수에게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라고 닥달했다. 자신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연수는 밤을 새워 PPT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지훈이 건네준 히든 슬라이드를 숨겨놓았다. 그것은 반전의 열쇠였다. 발표 전날 밤 지훈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연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양복 차림이었다. 연수가 놀라서 쳐다보자 지훈은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봐주고 오는 길이라며 셔츠 단추를 풀었다. 거짓말이 서툴렀지만 연수는 모른 척 넘어갔다.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고급 시가 냄새가 났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결전의 날이었다. 지훈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며 연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하고 오라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응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연수는 뒤를 돌아보며 지훈에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민재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 옆에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내조하는 척을 했다. 연수는 무대 뒤편 스태프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점검했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주최 측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투자자인 베일에 쌓인 재벌 회장이 직접 참관하러 온다고 했다. 연수는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나 실루엣이 왠지 낯이 익었다. 연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에이 아닐 거야 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다.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이 호텔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건축계의 거장들이 자리를 메운 채 숨을 죽이고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강민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발표할 설계안이 자신의 앞날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의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웅장한 건축물의 조감도를 비추고 있었다. 서연수는 무대 옆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진행 요원용 무정이와 생수병이 들려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자비를 돕는 보조원으로 전락해 있었다. 하지만 연수의 눈빛은 절망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민재를 보며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민재의 프레젠테이션은 매끄러웠다. 그는 유려한 언변으로 설계의 콘셉트를 설명하며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를 읊조릴 때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물론 그 모든 아이디어와 철학은 연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재는 남의 영혼을 훔쳐 입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천재성인 양포장하고 있었다. 그의 뻔뻔함은 극의 달에 있었다. 발표가 절정에 달하자 민재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마무리 멘트를 했다. 이 건축물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담긴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유라가 객석 맨 앞줄에서 환하게 웃으며 민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민재는 상기된 얼굴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정리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특별한 손님의 도착을 알렸다. 이번 프로젝트에 전액을 투자하고 시행을 맡은 하늘그룹의 회장이 직접 심사평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베일에 쌓여 있어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경영자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거대한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슈트가 그의 다부진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은 귀족적인 기품을 풍겼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넓은 연회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민재는 무대 위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자신에게 훈계하던 그 막노동꾼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전혀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민재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리며 말문이 막혔다. 서희연수 역시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매일 밤 옥탑방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던 남편 한지훈이었다. 늘어진 티셔츠에 낡은 바지를 입고 옥상 평상에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던 그 남자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로 서 있었다. 연수의 손에서 생수병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지우는 뚜벅뚜벅 걸어 무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민재를 스쳐 지나쳐 단상 중앙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늘그룹의 회장 한지훈이라고 말하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민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인부가 갑자기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회장이라니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잡을 수가 없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화장이 번지고 있었다. 지우는 민재를 돌아보지 않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연수와 지훈이 함께 수정한 설계안이 떠 있었다. 지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설계가 아주 인상적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는 건축학적으로 매우 대담한 시도라며 특히 바람에 대한 저항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민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민재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외워서 준비한 답변들을 늘어놓았지만 지훈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지훈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특정 풍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명 진동에 대한 대비책이 보이질 않는데 혹시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맹점이었고 연수가 심어놓은 함정이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심사위원들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자 그들은 황급히 도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구조 기술색에 검토를 맡겼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도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지훈은 냉정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 설계대로라면 초속 30m의 강풍이 불 때 건물의 외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역학조차 무시한 처사라며 건축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몰아붙였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설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객석에 있던 최유라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연수는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다. 지훈이 옥탑방에서 독일어 원서를 읽고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해내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던 것이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민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진 틈을 타 민재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남의 것을 훔쳐서 만든 성은 모래성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며칠 전 비오는 거리에서 봤던 맹수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때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훈의 지적이 타당하다며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민재의 설계안에 대한 불신임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민재는 경호원들의 제지 속에 무대 뒤로 끌려 나가다시피 퇴장했다. 화려했던 주인공의 자리는 비참한 패배자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지훈의 시선이 정확하게 연수가 서 있는 곳을 향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녀를 찾아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냉철함과는 달리 따뜻하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연수에게로 다가갔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연수에게 집중되었다. 연수는 다가오는 지훈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남편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지훈은 연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그는 오직 연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줄 것이 진짜라고 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진짜 주인은 강민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연수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을지 말지 갈등했다. 이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연수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지훈의 손을 맞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은 여전했다. 지훈은 연수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자비를 하던 여직원과 재벌 회장의 동행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그림이었다. 지훈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 설계안의 원작자는 강민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서연수 씨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녀가 겪은 부당한 대우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섰음을 공표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거대한 복수극의 클라이맥스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무대 위에 세 사람을 비췄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외쳐댔고 참석자들은 충격적인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민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마이크를 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저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던 일용직 노동자가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냐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지훈은 민재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손짓 하나로 장내를 제압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민재가 연수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힌 증거 앞에서 민재의 고함 소리는 잦아들었다. 객석에서는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건축가가 타인의 지적재산을 훔쳤다는 사실은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는 민재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장부 내역과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심사위원들을 매수하려 했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표절을 넘어선 중대한 기업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민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대 위에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때 연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힐 순간이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설계도면의 핵심적인 결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설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공명진동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것은 원작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이었고 민재가 베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연수는 민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설계자라면 이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대답해 보라고 했다. 민재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설계의 겉모습만 훔쳤을 뿐 그 안에 담긴 공학적 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재의 무능함은 더욱 명백해졌다. 건축계의 거장들은 고개를 저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수는 차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건물의 외벽 소재를 특수합금으로 변경하고 내부 기둥의 배치를 조정하여 진동을 상쇄시키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전문적이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진정한 실력자에 대한 인정이자 거짓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연수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민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연수에게 달려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감히 나를 망치려 드냐며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지훈이 앞을 막아섰다. 지훈은 민재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제압했다. 공사장에서 단련된 그의 악력은 민재 같은 샌님을 제압하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재를 내려다보며 경고했다. 더 이상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민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 등 다양했다. 민재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수갑의 차가운 감촉은 현실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유라를 찾으며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객석에 있던 최유라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쳤다.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설치던 그녀였지만 하늘그룹 회장이 직접 나선 이상 자신들의 가문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을 것이다. 민재는 믿었던 동아줄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은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기괴하게 울려 퍼지다 문 너머로 사라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지우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태성건설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썩어빠진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실력 있는 인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단호한 의지에 좌중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연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건축계의 거장 알베르토 역시 연수에게 다가와 훌륭한 설계였다며 찬사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까지 했다. 연수는 꿈만 같은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보조원 취급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신의 건축가로 우뚝 선 것이다. 그녀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연수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축하 인파를 뒤로하고 무대 옆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연수를 쫓고 있었다. 값비싼 슈트를 입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는 그는 너무나 낯선 존재였다. 옥탑방에서 런닝셔츠 바람으로 부채질을 하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우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조금 전에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는 연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많이 놀랐을 거라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연수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며 연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지나가는 빈 차가 없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내렸다. 그는 연수를 붙잡지 않고 그저 차에 타라고 권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운전기사가 있었기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조심스러웠다. 연수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축하하는 것 같기도 했다. 지우는 옆자리에 앉아 깍지 낀 손만 만지작거렸다. 천하의 그룹 회장이 아내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묘하게 안쓰러웠다. 차가 옥탑방이 있는 달동네 입구에 도착했다. 지우는 기사를 먼저 보내고 연수와 함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값비싼 구두에 흙먼지가 묻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익숙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지우는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의 넓은 등은 여전히 듬직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와 온기가 그들을 반겼다. 호화로운 호텔에서 돌아온 현실의 공간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연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이곳이 진짜 자신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습관처럼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 연수의 마음을 조금은 녹였다. 지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연수를 마주 보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신분을 숨겨야 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룹 내 권력 다툼과 암살 위협에 시달렸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가장 밑바닥으로 숨어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연수를 처음 만났던 포장마차에서의 일을 회상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있던 자신에게 연수의 황당한 청혼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고 했다. 조건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온 연수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녀를 속이는 것이 괴로웠지만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연수는 지훈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친 굳은 살은 사라지고 매끄러운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물었다. 이제 옥탑방 생활은 끝나는 거냐고.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라고. 지훈은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가 막노동을 하며 받은 일당을 모아둔 통장이었다. 그는 이 돈으로 진짜 결혼 반지를 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조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이 땀 흘려 번 몇백만 원의 가치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다.
연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웃으면서 울었다. 이 남자는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옥상 평상에 나란히 누웠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지우는 연수를 팔베개 해주며 속삭였다. 내일은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낼 거라고. 이제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서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고 했다. 연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성건설 본사의 대외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민재와 그의 측근들이 호의호식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상석에는 한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최고급 슈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는 그는 냉철한 경영자 그 자체였다. 지훈의 옆에는 서연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당당한 태도로 회의에 참석했다. 지훈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사 내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강민재와 결탁하여 뒷돈을 챙기고 부실 공사를 눈감아준 임원들의 명단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호명된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그들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자비는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쫓겨나듯 나간 뒤 회의실에는 지훈과 연수만이 남았다. 지훈은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연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연수에게 새로운 직함을 제안했다. 태성건설의 수석 디자인 이사 자리였다. 연수는 너무 과분한 자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이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당신의 실력으로 정당하게 쟁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거장이 인정한 설계 능력을 회사를 위해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연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지훈은 기뻐하며 연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이자 가장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그들의 앞날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강민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였지만 지금은 죄수복을 입고 콩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약혼녀였던 최유라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사랑도 명예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TV뉴스에서는 연일 태성건설의 혁신과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서연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지훈 회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켰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연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랜드마크 건설 현장은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볐다. 인부들은 처음에는 여자가 현장을 알겠냐며 수군거렸지만 연수의 해박한 지식과 꼼꼼한 일처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도면의 오차를 1mm까지 잡아내고 구조적인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훈 역시 회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기존의 권위적인 기업 문화를 타파하고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쳤다. 틈만 나면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복지를 개선했다. 때로는 예전처럼 작업복을 입고 직접 벽돌을 나르기도 했다. 직원들은 그런 회장을 보며 존경심을 가졌다. 하늘그룹과 태성건설은 지훈과 연수의 리더십 아래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하던 연수에게 지훈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연수의 책상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밥은 먹고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연수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웃었다. 재벌 회장이 직접 도시락 배달을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지훈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화려한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꿀맛이었다. 지훈은 식사를 하며 연수에게 물었다. 옥탑방 생활이 그립지 않냐고. 두 사람은 결혼 후 보안과 편의를 위해 지훈의 저택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연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옥탑방에서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훈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드디어 랜드마크 완공일이 다가왔다. 서울의 중심에 우뚝 솟은 마천루는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유선형의 아름다운 외관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건물 입구에는 서연수 타워라는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결과였다. 그는 이 건물이 연수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준공식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아름다운 건물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연수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소감을 발표했다. 이 건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지훈은 가장 앞줄에서 연수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지훈과 연수는 건물의 최상층 전망대로 올라갔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자동차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멀리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신세를 한탄하던 그 비오는 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예전에 옥탑방에서 통장을 건네며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진짜 프로포즈를 다시 하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연수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고른 반지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이 건물의 형상을 본뜬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이었다. 지훈은 연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어둠 속에서 구해준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설계자라고. 앞으로도 평생 내 옆에서 함께 집을 짓고 꿈을 꾸어달라고 고백했다. 연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목을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자 지붕이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당신이 있어서 무섭지 않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다가 입을 맞췄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누는 키스는 달콤하고 뜨거웠다. 창밖에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터질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축복과도 같았다. 억만장자 CEO와 천재 건축가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몇 년 후 서연수 타워는 세계적인 건축상을 휩쓸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연수는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사무소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고, 지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그룹을 이끌며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 아이는 아빠의 눈과 엄마의 미소를 쏙 빼닮았다. 주말이면 세 가족은 예전의 그 옥탑방을 찾았다. 지우는 옥탑방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 그곳은 그들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낡은 평상에 앉아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연수는 가끔 생각했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민재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인연이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우는 아이를 목마 태우고 옥상 난간에 섰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연수 타워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는 저 멋진 건물을 엄마가 지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었다. 연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버림받았던 여자가 홧김에 한 선택은 실수가 아니라 운명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옥상 빨랫줄에 걸린 빨래들을 흔들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 속에서 지훈과 연수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들은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따뜻한 햇살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사랑과 신뢰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